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희는 10월 16일 팟캐스트로 듣는 핵과 인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주엔 제가 출장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는데, 또 오늘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네, 먼지도 좀 다시 심해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전 가을에는 원래 먼지가 이런 줄 몰랐는데 심한지는 몰랐어요. 봄에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참. 예, 시도 때도 없이 먼지가 오는 경우 있었습니다만, 지난 한 4개월 정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 여름에는 좀 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좀 심해진 것 같은데, 각별히 좀 건강, 네. 유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핵발전소 셔터는 올리고 핵무기 셔터는 내리다에 이어서 이제 3부 8장 체르노빌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후쿠시마 원전 참사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제 원전 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아, 원전 사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네요. 네, 뭐 역사상 존재한 두 번의 핵무기 사례를 또 저희가 다뤄봤으니까 이제는 또 세 번의 핵발전소 폭발 사례에서 그 중에서 두 개를 다루는 셈이 되는 거죠. 체르노빌 사고가 이제 1986년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이제 폭발을 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생긴 네,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원전 노심의 죽음의 재가 그 히로시마 원폭 2,600개에 해당하는 그런 재가 쌓여 있었고 또 네, 사고 결과 엄청난 양의 방사성 핵종이 방출되고 또 그 결과로 또 인접 국가에도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다고. 네. 그러니까 일단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사망자 추정도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한 4천 명 정도가 그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다른 국제기관이나 특히 이제 그 현장에 체르노빌 원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의 또 추정을 종합해 보면 한 100만 명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4천 명 대 1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도대체 이 원전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어떤 이제 이 모순점이 바로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서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I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계한 사망자 수가 그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된 인력 중에서 4천 명이 네네. 사망했다고 그런 건데 그래도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4천 명이랑 100만 명은. 4천 명은 주로 이제 그 당시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됐던 네. 사람들 중에 4천 명 정도가 뭐 이제 그 투입 직후에 사망을 해서 이제 직접적인 사망자로 추정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투입된 전체 인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서. 네. 근데 2009년까지 어 15만 명이 그중에 목숨을 음.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체르노빌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 네. IAEA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기관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암 발생이 갑자기 막 늘어나면서 네. 뭐 사망했다라든지 뭐 심장 쇼크 여러 가지 혈관 질환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도 체르노빌 사고에 따른 희생자로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음.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가장 그 피해를 봤던 지역이 벨로루스예요. 네. 예, 벨로루스가 이제 1991년 소련이 몰락하면서 분리 독립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벨로루스만 보더라도 이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그 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한 80여 명 네.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사고 발생 이후로는 한 6천 명 정도에 달했다. 그러면 80여 명이었던 그 암 환자가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6천 명까지 치솟은 게
이게 과연 이제 이 사고와 무관한 것이냐 거의 이런 어떤 70배 예, 증가가 예. 된 거네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음, 지금 우크라이나 보건소에도 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서 이제 환자 또 이제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굉장히 한 2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네. 예. 근데 근데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들 가운데 45만 명이 사고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들이라고 네네. 한다는 점이 이제 이런 원전 사고의 참상이 현재 진행형이고 또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피폭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 IAEA를 비롯한 좀 이제 원자력 마피아 계열 쪽의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긴 한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부모의 피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그 아이들이 그 이외에 어떤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그 아이들까지 포함할 경우에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피해자 규모는 아,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의학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이 될 필요가 있겠죠.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피폭이 유전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원전 산업에 아주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산업 논리가 지금까지 강하게 투영되어 왔는데,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이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통계를 살펴봤잖아요. 이제 뭐 몇 네, 명 중에서 암 발병률이 얼마나 증가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가 알렉시에비치가 이제 체르노빌의 목소리란 책으로 네, 이제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20여 년 동안 그 핵 원전 사고가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을 뭐 인터뷰하고 증언을 수집해서 만든 책이라고 해요. 네, 근데 네. 그 인터뷰들이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거의 뭐 전쟁은 아니지만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참상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보이잖아요. 네, 눈으로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뭐 군인들이 눈에 보이고, 뭐 총탄이 눈에 보이고, 그피 흘려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근데 원전 사고에 의한 거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그러니까 눈에는 잘 물리적인 폭력이 잘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또 그 뭐 동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이런 그 모습을 아주 알렉스 비에치가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을 통해서 생생하게 담아냈죠. 네.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도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음, 예, 근데 그분이 또 2017년에 서울에 오셔가지고 네, 체르노빌 사고 직후에 그곳에 갔을 때 느낌을 이렇게 풀어냈는데 네, 그분의 말을 인용하자면 수많은 군인, 난민, 피난 행렬, 전쟁 용어로 도배된 기사들, 전쟁을 연상케 하는 그 현장에는 명확한 육체를 지닌 적병도, 총탄도, 폭탄도 없었어요. 막 방사능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새로운 위협이 존재한 것이지요. 체르노빌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은 이제 10여 년 만에 한 10년 10여 년 만에 끝났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수만 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죠. 네, 근데 이런 어떤 진단이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때 1980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 계속 그 방사선이 유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거대한 석관을 씌워서 덮어버렸어요. 네, 예. 근데 이 석관의 수명이 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안에 있던 뭐 죽음의 재로 불리는 방사능 물질이 또 유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석관을 덮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거대한 강철관을 그 위에 또 더 씌우기로 한 거예요. 예, 네, 더 씌우기로 했는데 또 이게 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제 세계 각국에 호소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한 30년도 지나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많이 잊혀졌으니까 그 모금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후쿠시마 참사가 또 벌어지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을 또 일깨운 거죠. 그래서 음, 이제 그 이후로 또 모금 활동이 돼가지고 2016년에 아 이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서 올해 이제 이 거대한 석관을 더 씌우는 더 거대한 강철관을 씌운 거죠. 네.
근데 그 그것도 간천관도 수명이 있다고. 그것도 이제 10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10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10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또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할 만큼 발전이 됐는데 그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이제 사후 처리가 강철관을 더 씌우는 방법으로밖에 불가한가요? 그 안에 이제 죽음의 지가 쌓여 있는 곳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리 이제 그 방제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굉장히 그 고농도의 그 방사능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 합니다. 어, 접근을 못 하니까 그냥 씌우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 기본적으로 이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 네. 이가 굉장히 깁니다. 뭐 작게는 뭐 몇십 년짜리도 있지만 길게는 뭐 수만 년, 네. 수십만 년에 달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석관을 씌웠다, 강철관을 씌웠다, 그 이제 또 100년 후에는 또 다른 걸 씌워야 된다. 네.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그냥 평상시에도 사용 후 연료 뭐 핵 폐기물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그냥 뭐 묻고 뭐 더 씌우고 피하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제 중저준위, 그나마 방사능 독성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중전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드럼통에 넣고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다 시멘트를 부어서 그걸 네. 뭐 이제 보관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걸 또 이제 지하에 묻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문제는 이제 고준위 폐기물 주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거를 처분할 방법은 아직도 없어요. 어, 아직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죠. 어, 그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그런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심지층,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파묻는 이런 방식들을 좀 착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언제 꼭 끝날지 모르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 심지층 그 폐기장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수백 년 뭐 이렇게 뭐 그것이 이제 기술력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수명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수명이 있어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니까 반감기는 굉장히 길어요. 네. 그렇지만 인간이 그거를 안전하게 저장시키기 위한 시설의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아요. 예, 그런 어떤 이제 이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혹자들은 그 원전을 가리켜서 화장실도 짓지 않고 화장실도 만들지 않고 집을 짓는 격이다. 적절한 예, 비유네요. 예, 뭐 이런 그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음, 근데 이 체르노빌 땅이 하나의 역설적인 공간이 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는 이제 뭐 그 끝을 알 수 없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어떤 그 참사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을 짓고 있다 그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에 네. 이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핵발전, 이 원자력 발전은 인류 사회 번영을 위한 마르지 않는 셈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체르노빌 사고는 그런 핵과 인간의 이 동거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는데 근본적인 의문을 표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태양열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져 왔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실천의 공간으로서 체르노빌이 그 일대 지역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셈이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네네. 저희가 이렇게 체르노빌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는데 원전은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원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전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 되게 장시간. 첫 번째는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원전은 효율적 에너지원이다. 세 번째는 원자력이 지구 온난화를 늦출 유력한 대안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약간 검증이 필요한 주장들이 아닌가요? 일단 싸다. 네. 그런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초기에는 확실히 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원전 사고에 대한 이런 경각심도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그 인류애가 갖고 있는 과학 기술이면 그 뭐 핵폐기물 처리하는데 별로 비용이 안 들 거다. 네. 그래서 뭐 초기에는 그냥 무슨 뭐 지하실에다가 원전을 만들어도 된다. 뭐 도심 뭐 이런 공간에도 만들어도 된다. 도심, 뭐 만들 수 네.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이제 불화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 일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79년도에 쓰리마일 미국의 쓰리마일 섬에서 또 원전 사고가 나면서 이미 미국은 79년부터 탈원전 방향 쪽으로 갔어요. 탈원전 그러니까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네. 특히 그런 어떤 이윤 논리에 가장 민감한 집단들이 그 월스트리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전 사업에 별로 이 사람들이 투자도 안 했어요. 예. 이건 앞으로 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다. 네. 근데 그리고 주요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을 원전 사업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되니까 초기엔 당연히 쌌죠. 네. 그렇지만 이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수습 비용,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사회적 갈등을 또 해결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000년대 초중반 들어서부터 일부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싸게 네. 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지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그죠? 네. 많이 하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전기 생산 단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그게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입증이 네.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는 저조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군요. 근데 후쿠시마 참사를 다뤄보기 전에 대표님이 2012년 비키니 날의 행사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키니 날? 예, 무슨 아니, 뭐, 진짜 수영복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키니 패션쇼가 발언이었네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1954년 3월 1일, 우리 3월 1일은 이제 3.1절로 네. 잘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3월 1일은 1954년도에 미국이 비키니 섬, 그러니까 그 태평양에 있는 섬이 비키니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키니 수영복이 그 섬을 보고 딴 이름이에요. 네. 예, 비키니 수영복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섬 모양이 이제 비키니 수영복처럼 되어 있어서 그 모양을 그 이름을 거기서 딴 건데, 근데 1954년 3월 1일 날 미국이 비키니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핵폭발이 일어나면 이제 거대한 버섯구름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네. 버섯구름의 뭐 높이가 한 80km, 뭐 직경이 150km, 뭐 이렇게 달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일본 어부들이 거기에 피폭을 당합니다. 네. 피폭을 당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일본에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피폭을 당해서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죠. 네. 잘 몰랐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반핵 운동을 이 본격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반핵 운동 중에선 매년 3월 1일 날 비키니 데이, 그러니까 비키니 날에 이제 좀 이렇게 그 반핵 문제를 가지고 국제 회의를 개최를 하죠. 이제 제가 거기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죠. 네. 뭐 행사 뭐 소감 같은 거는 뭐 그냥 반핵 운동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일본 현지에서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예전에 이제 후쿠시마 바로 이제 그 후쿠시마 참사가 난 다음 해였기 네.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도 얘기도 좀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과거에 이제 그 후쿠시마의 원전 유치에 참여했던 주민분도 한 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7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때 이제 원전을 둘러싸고 일본 각지에서 갈등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는 히로시마를 봐라.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됐을 때 이거 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네.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처럼 묘사가 됐지만 1970년대 초에 그 히로시마의 고등학교 팀이 야구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았냐, 고교 야구 대회에서. 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과장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1970년대 초에 후쿠시마의 원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주민이 이제 대표로 나가서 일본 청문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걸 참여를 하는 거죠. 그 후쿠시마에 있는 주민들이 이게 몰랐다.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우라늄 폭탄이 우라늄의 실질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킨 양은 한 800g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채 1kg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연 그 100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한 개의 원전에서 사용되는 우라늄 양은 100kg 정도에 달해요. 어, 그러면 이 우라늄 양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이 핵분열 반응에서 일으키는 방사능 물질 양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로시마에 투하됐을 때 만들어진 그 방사능 물질 양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에 유출된 양을 비교해보면 2,600배 정도로 체르노빌에서 만들어진 방사능 물질이 더 많았던 거거든요. 아, 그는 그만큼 핵 연료를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예,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고 그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그때 들을 수 있었죠. 그럼 원전 사고나 이런 핵 발전소에서 핵 발전소가 만약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은 핵 무기가 폭발된 것보다 한 번에 이렇게 폭발적이고 큰 피해는 없지만 뭔가 좀 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피해가 클 수도 있는 거겠네요. 핵 발전소가 핵 무기만큼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얼마만큼 이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뭐 쓰리멜처럼 뭐 이 건물 전체가 날아가 갖고 막 그 방사능 물질이 대거 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고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방사능 물질이 확 유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음,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서 뿜어내는 방사능 물질은 핵폭탄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났을 때 고등 학생이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상당히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뭐 체르노빌 네, 같은 네, 경우는 훨씬 전이고 멀리 네, 네, 있었으니까는 그닥 느껴지는 바가 없었는데 후쿠시마의 옛날 그 후쿠시마의 그 참사가 우리나라로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일본 원자력 그 방사능 측정하는 연구원이 이제 한 말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갑자기 그 일본 내에서 방사능 수치가 올랐다가 네, 한참 그 점점 떨어지다가 또 갑자기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그 영향이 일본을 한번 거쳐간 다음에 지구를 또 한 바퀴 또 돌아가지고 또 일본을 거쳐갔다고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그 옆에 나라라고 해가지고 절대 안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정확히 눈에 안 보이니까 네, 그죠? 내가 어느 날 아파요. 네, 예. 그게 내 방사능에 피폭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걸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원인을 예. 밝혀내기가 예, 뭐 힘드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보통 많이 그 피폭당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가 이제 갑상선 암 이런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다른 이유 때문인 건지 내가 그 방사능 물질을 흡입해서 그런 건지 이런 음, 것들에 대한 원인 규명이 명확하진 않은데 근데 통계학적으로 그게 갑자기 원전 사고가 확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참사를 옆에서 보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뭐 원전 수주라던가 뭐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짓는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됐잖아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좀 더 아니 조심해야.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난 날 그러니까 2011년도 3월 11일이죠. 네. 그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그 한국형 원전 기공식에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네. 일본이 후쿠시마 참사 이 원전 사고로 주춤하는 사이에 한국이 좀 치고 나가야 된다. 음. 예,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UAE 원전 수주를 한 걸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네. 예, 근데 뭐 이제 그 상세한 내용은 이 책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위키리키스가 폭로한 그 이제 담긴 그 당시의 미국 외교 전문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 그때 앞서가고 있던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이제 네. UAE와 오랫동안 그 원자력 협정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원전 수주에 유력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였는데 MB가 막판에 뒤집기를 했죠. 네. 예, 이명박 정부가 이제 청와에도 뒤집기를 통보가 했어요. 됐었죠. 뒤집기 예, 그래서 막 성공했다고. 그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막 그 이제 MB 여창가, MB 여창가를 엄청나게 불러댔어요. 이게 MB의 이 세일즈 외교 덕분에 이 막판에 음. 극적으로 역전승을 한 거다. 네. 그래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만들어졌다. 온갖 찬사들을 일어났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집기의 비결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이제 음. 하나는 헐값 수주.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한 반값 정도로 네. 예, 그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모를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쉬쉬했죠. 네. 예, 쉬쉬했죠. 근데 나중에 다 밝혀졌죠. 나중에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MB는 그때 400억 달러를 수주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90% 이상은 고정 가격이에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 10년 걸릴 거 아니에요. 10년 가까이. 네. 그러면은 매년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해년도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물가 인상률이 반영이 안 되면 이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60억 달러는 한국이 돈을 빌려줘요. 네, 파이낸싱 방식으로 한국이 돈을 빌려주고 네. 나중에 원전을 가동해서 회수하는 방식.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고 또 하나의 비결은 또 그거였어요. UAE하고 이제 비밀 군사 협정을 체결한 거죠. 네, 한참 또 문제가 됐었죠. 예, 예. 우리 예전에 진짜 한번 같이 했던 김정두 의원이 폭로해서 이제 그 내용도 많이 알려졌는데, 예.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비밀 군사 협정을 체결하면서 UAE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수준의 군사 동맹이네요. 한미 동맹에도 그런 거 없어요. 미일 동맹에도 그런 거 없어요. 어. 나토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나토에는 그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반드시 군사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이 명시가 된 건 역대 최강의 동맹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비밀로 해야 하고 국회批准 동의도 받지 않고 그거는 현직이었으면 탄핵 사유에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또 중동의 화약고 지역에 있어가지고 위험한 곳인데 그렇게 최고 수준의 동맹을 맺었다니 참 우려스럽네요. 만약에 아차 했으면은 또 큰 일이 일어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뭐 그때 MB 나중에 그 발각되니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형은 아유 UAE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에요. 안전한 게 뭐가 안전합니까? 예. 예. 그리고 나중에 뭐 그런 유사시가 발생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그럼 그게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게 자동 개입입니까? 조건부 개입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알려지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당황을 한 거예요.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재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또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UAE는 아니 예전에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놓고서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우리 못 바꾼다. 만약에 바꾸려고 했다가는 이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작년 말에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랴부랴 네. UAE 찾아가가지고 좀 어떻게 그걸 무마시키려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때 뭐 이야기도 많고 그랬었죠. 네. 근데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런 원자력 약간 신봉론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없으면은 이제 전기료 올라간다.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뛸 것이다.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은 40년 후의 일이다. 뭐 이런 논리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안 해본 거짓말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구라예요, 거의 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일부 나라들 특히 이제 탈원전 혹은 이제 원전 건설 이제 그 증설을 좀 중단한 나라들 이런 네. 나라에서 이미 앞서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더 싸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의 원전이 50개가 넘었어요. 근데 후쿠시마 참사로 인해서 상당 기간 다 가동을 중단했어요. 네. 지금도 한두 개 정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력 대란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기료도 엄청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50개 정도를 가동을 중단했으니까. 거의 뭐 대다수를 중단. 그 전력 대란이요? 글쎄요. 예. 전기료요? 별로 많이 안 올라갔어요. 예.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도 MB는 이제 구라치면서 원전 전도사를 자임을 했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여름에 상당히 폭염으로 고생했었잖아요. 그때 네. 뭐 한전에서 에어컨 너무 많이 틀면은 전기 수급 끊긴다고 뭐 그랬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전기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런 소식을 들은 것 같아서 상당히 네. 흥미롭네요.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얘기를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컸는데 근데 일본이 참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진실과 피해를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버립니다. 네.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고 그리고 뭐 관련 기관들이 무슨 뭐 비밀 협약 이런 것들을 체결해가지고 정확히 후쿠시마 참사의 지금 진상이 어떤지
네.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붙이고 특히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서 투고했던 인원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불황자들이에요. 음. 집도 없고 주소도 없고 가족도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되게 안 좋은 의도가 그렇죠. 있는. 그래서 이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영문도 없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음.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일체 보도가 안 됐습니다. 일본 언론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일본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그 국경 없는 네. 기자회에서 매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는데 일본이 70위 밖에 밀려났어요. 이런 이유를 대면서. 어, 예. 경제 규모랑은 너무 떨어지는데요, 경제 예. 규모에 그런 비해서. 부분도 좀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때 사고 수습을 위해서 사고 인도주의적 작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고 수습에 투입됐던 미국의 핵항모함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해가지고 그죠? 네. 입항해갖고 또 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음. 예, 뭐 그 항공모함에서 쓴 쓰레기 같은 것들 더미가 막 그 지금 하역하는 것들이 막 발견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지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막 그 에휴. 뭐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아무튼 이게 그 로널드 레이거너가 후쿠시마 참사의 인도적 작전을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그 승조원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아, 뭔가 아주 큰 연관성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예, 지금도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는 그 미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예, 그때 작전 투입할 때도 미국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때 한참 당시에는 설마 미군을 했겠죠. 예, 설마 했겠죠. 네. 예, 그랬다가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 그것도 제대로 잘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미 그 전직 상원의원 출신의 변호사가 이 사건에 이제 지금 매달려 가지고 그 지금 진실을 하나둘씩 밝히고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 때 또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오바마 행정부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주일 미군 철수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 상황의 심각성을 좀 느꼈던 그러니까 것. 비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미국 내부에서 막 그 이제 경론이 붙은 거죠. 네.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수시켜야 된다. 아니다. 철수를 해버리면 미일 동맹이 끝난다. 네. 끝장난다. 막 이런 어떤 입장 차이가 있다가 비상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음.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이건 가동이 중단된 상태, 이제 연료봉 교체를 위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 사용 후 연료봉이 수조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만약 여기까지 폭파가 돼 버리면 그러면 재팬은 아마겟돈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만약에 이게 폭발하면 네. 도쿄도에 있는 3천만 명에 달하는 그 이제 일본인들 피난 계획도 수립을 했었는데 3천만 명을 어디에 대피를 시킵니까? 주변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예. 그래서 그때 일본 총리가 간나오토 했어요. 네. 간나오토. 그리고 간나오토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4호기까지 폭발을 했으면 3천만 명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대피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 이후에는 탈원전 전도서를 자처하고 나왔고, 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도 4호기가 폭발할 경우에 이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요코다 그다음에 요코스카에 있는 그 미군 그 일본 본토에 있는 이 주력 부대들을 철군한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이 그 후쿠시마 4호기가 다행히 폭발을 안 했죠. 예, 음. 예. 폭발이 됐으면 뭐 어유 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일본이, 그리고 뭐 팔도 지진에도 뭐 끄떡없다는 후쿠시마가 이제 9도 지진을 맞고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탈원전 비전을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 좀 희한하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핵 발전소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계획된 것들, 네. 이제 공사가 시작된 것들은 다 짓고 네. 그냥 5개쯤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대신 추가로 만들지 않겠다. 그 폐기되는 건 또 별로 없어요. 네. 한두 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임기 내에. 그러니까 이제 원전 수는 늘어나게 되죠. 특히 음. 이제 신고리 원전 뭐 오리코기의 그 이제 설계 수명은 60년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가더라도 한국이 완전한 탈원전으로 가는데 에는 2082년. 예. 음.
제가 살아생전에 탈원전을 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예. 뭐 이제 그때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다. 우리는 소련하고 다르다. 우리의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자만심이, 네. 이런 자만심이 이런 그 참사를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원전, 이 핵이 안겨준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연 앞에 겸손해지는 거다. 자연 진짜. 앞에 겸손해지는 거다. 그 프로메테우스가 아버지로부터 신의 불을 훔쳤다가 어떤 운명에 처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이제 이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1940년대 40년을 전후해서 신의 네. 불을 훔쳐가지고 인류에게 선사를 했지만 이제는 무기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도 그렇고 네. 핵과 인간의 또 핵과 자연의 불안한 동거를 끝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좀 성찰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진짜 말씀대로 핵과 인간 정말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오늘 후쿠시마 참사와 체르노빌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